이제 솔라나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ETF가 알트코인 ETF를 네. 이제 이더리움 나온 다음에 여러 운용사들이 우리 솔라나 ETF도 해주세요, 도지 ETF 해주세요, XRP ETF 다 신청을 했는데 SEC가 그간 계속 연기를 했거든요. ETF 신청하게 되면 240일 안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240일 안에만 결정하면 되고 중간에 계속 할 거야 말 거야 다음에 생각할게 연기 3차까지 이제 연기를 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240일이 되는 시점에서는 결정을 해야 돼요. 승인하든지 아니면은 안 된다고 거부하든지. 하든지. 네. 근데 그 솔라나의 경우 이게 10월 10일이 마지막 데드라인이었거든요. 네. 근데 엊그제 딱 네. 그 SEC가 발표를 했어요. 뭐냐면 앞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알트코인 ETF는 75일인가 그냥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그냥 승인되게끔 시스템을 바꾼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건 뭐냐면 알트코인 ETF의 상장을 굉장히 그냥 쉽게 해준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 조건이 몇 개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CFTC의 미국의 그러니까 감독 당국의 감독을 받는 그 선물 거래소에서 6개월 동안 문제 없이 거래가 되면 그냥 승인 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조건을 만족하는 게 이제 솔라나가 만족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이제 솔라나 ETF 그냥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이더리움 생태계 위에서 움직인다라고 봤을 때 이더리움 측면에서는 그게 어떤 호재가 될 수 있나요? 그걸로 어떻게 이더리움이 돈을 벌 수 있는 무언가가 있나요? 어쨌든 뭐 그냥 단기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더리움 위에서 트랜잭션이 일어나게 되면 그 수수료는 다 이더로 몰리는 거니까 이더라는 자산으로.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지금 말씀드린 건 아까 수급 측면에 있어서 좋기만 했었는데 조금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가격이 좀 비싸다는 것도 약간 부담스러운 거고. 그리고 이제 펀더멘탈 측면에서 저는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까 스테이블 코인이 이더리움에 있어서 챗 GPT 모먼트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 움직임이 뭐냐면 그 글로벌하게 스테이블 코인 1위 업체가 누구냐면 테더라는 회사잖아요. 네. USDT를 발행하고 있고요. 2등 업체는 이제 서클이라는 회사예요. USDC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가 최근에 뭘 발표했냐면 네. 자체 체인을 내겠다라고 했어요. 서클에서요? 서클도 자체 체인을 내겠다. 내겠다. 이더리움 안 쓴다. 테더도 자체 체인을 내겠다. 안 쓴다는 아니고 네. 사실 쓰냐 안 쓰냐는 고객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 나는 이더리움 체인 위에서 발행해줘라고 이제 고객들이 결정하는 건데 어쨌든 이 각자 발행사들이 자체 체인을 내놔서 자체 체인을 내놓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객이 결정하겠지만 네. 원래 우리도 은행 가가지고 나는 살 생각이 없었는데 은행원이 뭔가 권유하게 되면 뭐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테더나 아니면은 이 서클도 이제 이 고객들 왔을 때 수수료 좀 깎아줄게. 거기 수수료가 없어요. 예를 들면 그 테더가 낸 체인이 이제 네. 스테이블이라는 이제 그 자체 체인인데 거기는 이제 수수료를 제로로 하겠다. 그래서 이제 테더가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제를 할 때 지금 현재 카드사 수수료가 뭐 1% 내나 2% 내나 뭐 이렇게 네. 되잖아요. 해외 가면 더 비싸잖아요. 근데 만약에 테더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거냐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들 지갑을 깔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테더의 그냥 그 약간 원대한 비전을 말씀드리자고 하면 네. 특히 이제 제3세계 같은 데 가보면 은행 시스템 자체가 금융 시스템이 좀 구축이 미비하기 때문에 근데 핸드폰 다 들고 있잖아요. 네. 그 핸드폰에다가 지갑을 그 다 깔게 해. 그 지갑에는 USDT가 들어가겠죠. 그걸로 이제 결제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결제를 할 때 그게 움직일 때 수수료가 붙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 수수료가 큰 금액이 움직이면 별로 부담이 안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1,000원짜리 과자를 사는데 그게 하게 되면 어쨌든 트랜잭션 한 번 일어나는 거니까 수수료가 100만 달러를 하든 뭐 1,000만 달러를 하든 1,000원을 하든 이게 똑같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 부담일 수 있어요. 근데 자기들 체인 스테이블을 이용하게 되면 수수료를 제로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더 많이 쓰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쓰는 사람 입장에서도 네. 굳이 내가 이더리움 체인에 있는 거 안 쓰고 그 저기 테더 테더나 체인에 있는 네. 스테이블 체인 위에 있는 거 쓰고 특히 이제 이 상인들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제로가 되면은 다 내 카드 거잖아요. 수수료 엄청 부담이거든요, 상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테더도 이제 자체 체인을 이제 내놓는다라고 했고 네. 서클도 자기들 체인 내놓겠다라고 했고 이런 식으로 약간 이더리움이 거의 과점하고 있던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있어서 발행 플랫폼이 다변화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됐을 때 이더리움 가격이 지금처럼 강한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까? 오히려 이제 경쟁이 굉장히 심화될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게요. 근데 그럼 네. 근데 이것도 되게 먼 얘기라서 네. 지금 당장은 사실 네네. 저 전에 세무사님 한 분 모시고 방송을 네네. 할 때 요즘 명동 가면 테더로 결제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게 그렇게 먼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진짜 실제로 그러니까 뭐 가게에서 깔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개인 간 네. 자영업자들이랑 맞아요, 맞아요. 네. 그냥 여기 그 지갑 주소 입력하면 네. 지금
한 3초 걸리나? 그냥 이렇게 돈이 가는 거예요. 이 네. 돈이 어떻게 가냐면 은행을 통하지 않고 제 지갑에서 음.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 지갑으로 이제 바로 이동하는 거예요. 음음. 그냥 외견상으로 봤을 때는 그냥 토스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어. 거기는 그 나라에서 감시도 안 되죠. 안 됩니다. 네,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어. 빨리 어. 이제 어. 얼리 어답터들 어. 좀 많이들 하시면 음. 외국에서 왔을 때 사실 환전하는 것도 예. 스트레스잖아요. 수수료도 엄청 물고 음. 이러니까 '어 이거 생각보다 좀 빨리 깔릴 수도 있겠는데?'라는 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다들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금융권도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게 음. 왜냐하면 갖고 올 수 있는 파급력이 진짜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근데 음. 또 쉽지가 않은 게 뭐냐면 우리가 뭐 많이들 얘기하는 게 코닥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필름 네. 업자들. 네. 이 디지털 카메라 생겼는데 필름에서 돈 벌고 있잖아요. 근데 굳이 뭐 음음. 디지털로 넘어갈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음. 이제 망한 것처럼 은행들도 지금 당장 이거는 돈도 안 되고 게다가 카니발라이제이션에서 네. 내가 돈 벌고 있는 사업 영역을 갑자기 공짜로 서비스를 해 주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거 안 하다가는 또 완전 그냥 본진이 위협당할 수도 있으니까 네. 굉장히 열심히들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네. 이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아 그래서 얼마 전에 그 국내 유수의 이제 은행 업체들이랑 서클이랑 맞아요. 만났다고 그러니까 그러던데. 은행 입장에서는 네. 이제 뭐라도 해야 될 것 예. 같은데 근데 서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발행 시장에서 2등 사업자라고 네.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테더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규제에 있어서 약간 그레이한 좀 부분이 있어서 서클은 자기들은 "레짓한 우리가 최고 업체다."라고 이제 자랑하고 있고 게다가 네. "우리 상장사야." 약간 이런 예예. 아 느낌이잖아요. 근데 요즘 너무 안 좋은데. 아무튼 네.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왔을 거고 우리 아마 금융 지주나 은행들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어떻게 보자면 이게 판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음음. 스테이블 코인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코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달러를 토큰화시킨 거다.' 그러니까 이 음. 토큰화가 뭐냐고 하면 아까 제가 이더리움 체인에서 발행된다고 할 때 프로그래머블 머니라고 했잖아요. 네. 우리 달러, 음. 원화 이거는 여기다 프로그래밍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뭔가 이체를 하거나 뭔가를 할 때는 이게 그냥 돈이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은행을 끼고서 은행이 거기서 그냥 처리를 해 주는 거. 네. 중간에서 이렇게 뭔가 업무를 처리해 주는 건데 이 프로그래머블 머니 그러니까 달러를 토큰화시키면 그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죠. 되면은 얘가 자체적으로 '아 네 지갑에 가야 되겠구나. 아나운서님 지갑에 가야 되겠구나.' 얘가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중간에 네. 은행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중간에 은행이 없는 게 이 스테이블 코인의 어떻게 보면 달러 토큰화의 네. 약간 뭐라 그러나 효용이거든요. 네. 근데 효용인데 그 중간에서 껴 가지고 수수료를 먹던 은행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면 자기들은 중간에 먹을 게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 금융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거고 이게 뭐냐면 금융 시스템이라는 말 자체가 나온 것도 금융 기관이 있어야지만 돌아가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금융 기관이 없어도 되는 시스템이 되는 거잖아요. 음. 금융의 기본은 뭐냐면 일단 돈이 돌아가는 판을 깔아 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돈이 그냥 알아서 돌 수가 없으니까 은행이 중간에 껴 가지고 이제 교통 정리를 해 줬던 교통정리를 해준 건데. 건데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돈이 그냥 알아서 지가 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은행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되니까 이건 네. 금융 시스템 자체를 바꿔 버리는 거라서 음. 그래서 이제 그런 큰 변혁의 가운데 그러게요. 은행들도 그래도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네. 기회를 찾으려고 하는 거겠죠. 결국엔 그 안에서 수수료를 먹을 어떤 방법을 계속 찾아낼 텐데. 뭔가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건데 예를 네. 들면은 이거는 은행은 아니고 이제 거래소라고 말씀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가 선물 거래를 하는 네. 거래소들이 있잖아요. CME 같은 곳들 음음. 한국은 이제 선물 거래가 그렇게 뭐 약간 금지하기도 하고 해 가지고 안 하는데 아무튼 선물을 거래할 수 있는 CME 거래소나 CBOE 뭐 이런 거래소들이 음음. 있잖아요. 이 거래소들을 운영을 하려고 하면 시스템도 깔아야 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도 써야 되고 뭐 네. 되게 이렇게 네. 운영을 이제 하고 있죠, 중간화된 거래소.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한 "프로그래밍으로 돌아간다."라고 할 때 코드로만 돌아가는 그 거래소들을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들이 있어 덱스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여기서 보자면 덱스 가운데 이제 하이퍼 리퀴드라고 하는 이제 거래소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굉장히 뜨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선물 거래를 하는 거예요. 코인 선물 거래. 네. 근데 코인 선물 거래를 하는데 선물 거래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수수료가 나오잖아요. 네. 그걸로 이제 다 먹고 사는 거고 뭐 CM이나 CBO이나. 근데 이 선물 거래소 여기가 정말 거의 바이낸스 거래량 뭐 3분의 1이 나온다고 하나? 정말 엄청 큰 거래소거든요. 아. 그래서 하루 제가 그때 한 달 기준으로 한 달이었나 7 일이었나 한 달이었다. 한 달 기준으로 수수료를 얼마를 버나라고 했더니 1억 달러를 벌었나?
7일 기준으로 1억 달러였나? 아무튼 너무 숫자가 너무 커 가지고 제가 약간 지금 감이 네네네네. 지금 하기사 뭐 가물한데. 선물을 막 쫌쫌따리 하시는 분들은 아 없으니까. 7일 기준으로 1억 달러를 벌었다. 네. 그 수수료가 찍혔는데 7일 기준으로 1억 달러를 와. 버는 거예요. 그 네. 정도로 이제 엄청 큰데 근데 그 하이퍼 리퀴드의 뭐랄까 그 프로젝트에 있는 팀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전통 영어로 표현하자면 직원이겠죠. 네 네. 직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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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12명에서 일주일 수수료 1억을 찍는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와. 이렇게 이제 판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네. 야 그 돈은 그러면 걔네들이 다 갖고 가는 거야?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타일중앙 거래소 자체가 네. 그 중간에서 그 중간자를 없애 가지고 모든 수익을 다 이 투자 나눠요? 나눠 주겠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와. 얘네들이 하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발행한 코인이 있습니다. 이 코인이 있는데 하이프라는 이제 코인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으로 보자면 일종의 이제 그 뭐 KB 금융지주의 주식이 되겠죠. 네. 그러면 얘네들이 그 돈을 벌잖아요. 그럼 네. 그 돈을 벌어서 직원들끼리 나눠 갖는 게 아니고 네. 이 벌어들인 수익을 95%를 그 하이비라는 코인 있잖아요. 그걸 네. 시장에서 사들여요.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사주 저기 이게 사들이는 거죠. 그러면 네. 그 하이비라는 그 코인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겠죠.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 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벌어들인 수익을 그러니까 투자자라고 해야 되나? 그 참여자들과 나누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이비라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약간 지지부진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또 옛날부터 나왔던 그 레거시를 자랑하는 코인들과 달리 신생 코인들은 사실 가격이 다 별로 좋지 않거든요. 네. 네. 근데 이 코인은 최근에 사상 잘 최고치를 간다. 연일 찍고 있어요. 왜냐 이 구조 자체가 우리가 이 프로토콜을 돌려 가지고 만든 수수료를 가지고 이 우리 홀더들한테 다 돌려주겠다라는 개념인 거잖아요. 95% 90%다 바이백을 해버리니까. 그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거잖아요. 주식시장에다가 배당 많이 해라. 그거를 미리 하고 있다. 코인 시장에서.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지금에 있어서 기존에 약간 덩치 크게 굴러가던 금융기관들이 아니라 이렇게 코드만 잘 짜가지고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들게 되면 수익은 이제 똑같 벌 수 있고 그럼 그 나온 수익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 이 생태계에 같이 참여한 사람들과 나눠 갖는 구조로 이제 갖는 거잖아요. 네. 그걸 이제 만들겠다라고 지금 여러 군데서 시도가 나오는 거고 이렇게 되면 지금의 금융기관 시스템이 물론 뭐 하루아침에 사라지진 않겠지만 어쨌든 좀 판이 달라지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기감을 느낄 것 타격을 같아요. 많이 받긴 하겠네요. 나중에 결국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거래소인데 네. 이제 은행 역할을 하는 곳들도 있어요. 이쪽도 이제 디파이라고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은행이 굴러가는 구조가 예대 마진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출 그 예금으로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대출해 주고 맞아요. 수수료 먹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대 마진이 있어서 그 차이가 지금 뭐 예를 들면 2% 포인트가 난다라고 치면은 이 앞서 말씀드린 탈중앙화된 이 코드로만 굴러가는 이 대출 프로토콜은 예대 마진을 붙여버려요 거의. 그 중간에 먹을 게 없죠. 그 중간에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네. 코드로 굴러가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프로젝트 일원이라고 해봐야 뭐 20여 명 될까 말까 이런데 이걸 붙여버리니까 어떻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예금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대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싸게 빌릴 수가 있고 위주코 외부조코. 이런 구조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거 지금은 근데 여기 이제 어쨌든 이 코인 시장 안에서만 굴러가는 구조인데 이게 만약에 시장이 커져가지고 이제 실물 자산과 연계돼가지고 네. 대출과 예치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이거 진짜 은행의 기본 비즈니스 시스템을 위협하는 걸 수도 있는 거니까 당연히 은행들은 이제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디파이 시장에서 사람들끼리 그렇게 대출하고 이러는 건 어느 정도예요? 어느 정도로 막 거래가 되고 있어요? TVL 봐야 되는데 뭐 규모가 뭐 어마어마. 굉장히 큽니다. 네네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혹시 그것도 그건 있나요? 알 수가 없죠. 그거는 뭐가 없죠 지금.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자, 그리고 제가 그 이더리움 생태계 지금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 솔라나도 요즘 되게 유명하잖아요.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시작은 이더리움 킬러로 출발을 했어요. 아까 제가 이더리움의 문제가 뭐냐면 비싸고 무겁다. 느리다. 느리다. 였잖아요. 솔라나는 우리는 싸고 빠르다. 음. 대신 하나를 주면 하나를 좀 양보해야 되잖아요. 솔라나가 양보한 건 탈중앙화입니다. 이더리움이 훨씬 더 많이 탈중화돼 있어요. 솔라나는 좀 더 중앙화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싸고 빠른 걸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이더리움 킬러라고 나왔는데 네. 자 싸고 빠르니까 주로 누가 이제 솔라나는 2번인가 3번 중간에 중단된 적이 있었어요. 체인이. 네. 트랜잭션이 몰리면 중간에 이제 중단이 됐었어요. 터지는구나.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때 중단되고 나서
23년인가 24년에 우리가 그 이제 중단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겠다라고 해서 뭘 업그레이드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중단된 적이 없어요. 다행히. 네. 그리고 이제 솔라나가 나와 가지고 이제 각광을 받았는데 아까 제가 싸고 빠르다라고 했잖아요. 네. 자, 싸고 빠른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관일까요? 개인일까요? 개인이죠. 개인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들이 많이 쓰게 됐고 아까 디파이라고 하는 시스템 할 때 주로 이제 그 이더리움 디파이가 시작이었고 지금도 이더리움 디파이 생태가 제일 크고 이게 수수료가 트랜잭션 한번 일으키려고 하면 수수료가 꽤 나와요. 그러다 음. 보니까 잔돈을 가지고 뭐 왔다 갔다 하기에는 사실 이게 수수료도 안 나오는 그런 구조예요. 음. 그런데 솔라나는 이제 싸고 빠르다라고 했잖아요. 이러니까 이제 리테일들이 많이 좋아하는데 음. 그래서 솔라나에서 흥했던 게 뭐냐면 바로 밈코인입니다. 그니까요. 아 밈코인 어. 진짜 많더라고요. 밈코인이 그 펌프다펀이라는 그게 네. 있거든요. 거기는 밈코인 제조기예요. 근데 밈코인을 빨리 찍어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거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고 빨라야 되니까 네. 솔라나 위에다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솔라나 가격이 이더리움과 달리 그 이제 비트코인 가격 올라오면서 솔라나 가격은 강세를 보였어요. 네. 그러고 있다가 정점을 찍은 게 트럼프 취임일 전날 딱 고점 찍고 $290만 찍고 예. 그다음부터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하면 바로 이 밈코인 역사상 가장 길이 남을 트럼프 밈코인이 바로 취임 전날 딱 나왔잖아요. 네. 그때 솔라나의 그 트랜잭션을 보자면 정말 거의 이더리움 트랜잭션의 한 몇 배를 찍은 약간 그런 트랜잭션이면서 진짜 거래 활발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밈코인으로 솔라나가 흥했는데 그 밈코인으로 흥한 솔라나 밈코인으로 망했다고. 아이고. 이제 밈코인에 대해서 뭔가 열광을 했는데 이게 트럼프 밈코인을 정점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제 밈코인에 대한 뭐랄까 회의감이 든 거죠. 이게 뭐야? 음. 그리고 게다가 이제 밈코인이 어떻게 보자면 야 밈코인이야말로 처음부터 이게 그 다 찍어내 가지고 뿌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근데 다른 어떤 코인들 보면 VC들이 이제 투자를 받을 때 VC들은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를 10원에 갖고 가요. 네. 근데 일반인들은 할 땐 100원에 팔거든요. 네. 그러니까 출발선상부터 VC한테 불리한 구조다라고 네. 하면서 그 VC 투자 코인에 대한 반감 같은 게 있었는데 음. 민코인은 그냥 찍어내서 똑같이 다 갖고 가니까 이거야말로 평등한 거 아니냐라는 사람들의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민코인이 이제 발행된 행태를 보니까 역시 민코인 역시 내부자들끼리 막 아. 거래가 막 일어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 민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 트럼프가 자기 트루스 소셜에다가 그 트럼프 민코인 이미지를 올리거든요. 그때 다들 그냥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해킹당한 거 아니야? 설마 대통령 될 사람이 저런 걸 네, 저렇게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런데 내부자들은 그거 이미 다 사고 있었다는 거죠.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예.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밝혀지니까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민코인에 대한 회의론이 일면서 민코인 발행량도 많이 줄고 솔라나 위에서 이루어지던 민코인 트랜잭션도 주니까 그 기반 체인이 되는 솔라나 생태계 자체가 조금 죽는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솔라나 가격이 이제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더리움처럼 수급이 꼬인 게 뭐냐면 그 FTX라고 하는 네. 그 FTX라는 거래소 그리고 샘 뱅크만이 밀었던 코인이 바로 솔라나예요. 솔라나를 만든 건 아닌데 네. 솔라나를 거의 뭐 솔라나의 뭐 아버지쯤 되게 많이 이렇게 밀어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FTX가 파산이 되면서 그 FTX가 갖고 있었던 솔라나 물량이 락업이 된 거였어요. 근데 이제 락업이 이제 서서히 풀리고 네. 그리고 이들 물량이 이제 뭐 기관을 통해서 나오다 보니까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는 사람은 없는데 이제 파는 사람이 계속 있는 구조가 되면서 솔라나 가격은 계속 떨어졌죠. 네. 근데 아까 민코인으로 흥했을 때는 민코인 살려고 솔라나 사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시장이 죽으니까 솔라나 가격이 좀 지지부진하다가 최근에 또 올라오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그 DAT. 네. 이것도 갑자기 이제 그러니까 솔라나 매집하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전에도 솔라나를 사겠다, 우리 DAT 하겠다라고 한 회사들이 있었어요. 뭐 솔라나, 솔 스트래터지, 뭐 디파이 디벨로먼트 이런 회사들이 있었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회사들이 규모가 작아요. 사봐야 막 $1억 사나 뭐 한 뭐 $4억 샀나 뭐 이 정도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최근에 판테라 캐피탈이 네. 야 우리 솔라나 살게 $12억 뭐 이런 게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멀티코인 캐피탈 뭐 갤럭시 디지털 이런 데가 상장사 인수해서 우리 솔라나 살게 하는데 막 $16억 이렇게 이제 외치고 솔라나를 그냥 사서 모으니까 솔라나 가격도 최근에 이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솔라나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ETF가 알트코인 ETF를 네. 이제 이더리움 나온 다음에 여러 운용사들이 우리 솔라나 ETF도 해주세요, 도지 ETF 해주세요, XRP ETF 다 신청을 했는데 SEC가 그간 계속 연기를 했거든요. 네. ETF 신청을 하게 되면 240일 안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240일 안에만 결정하면 되고 그 중간에 계속
할 거야 말 거야. 다음에 생각할게. 연기 3 차까지 이제 연기를 할 네. 수 있어요. 그리고 240 일이 되는 시점에서는 결정을 해야 돼요. 음. 승인하든지 아니면은 뭐 안 된다고 하든지. 거부하든지. 네. 근데 그 솔라나의 경우 이게 10월 10 일이 마지막 데드라인이었거든요. 네. 근데 어 엊그제 딱 네. 그 SEC가 발표를 했어요. 뭐냐면 앞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알트코인 ETF는 75 일인가 그냥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그냥 승인되게끔 시스템을 바꾼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 쉽게 말하면 이건 뭐냐면 알트코인 ETF의 상장을 굉장히 그냥 쉽게 해 준다라는 거거든요. 음. 이게 이제 그 조건이 몇 개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CFTC의 미국의 그러니까 그 감독 당국의 감독을 받는 그 선물 거래소에서 6 개월 동안 문제 없이 거래가 되면 음. 그냥 승인 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조건을 만족하는 게 이제 솔라나가 만족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이제 솔라나 ETF 그냥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 그래서 네. 이제 또 그런 기대감에 솔라나 가격이 또 아. 강세를 보이는 이유이기도 그 합니다. 도지는 안 될까요? 도지도 나와요. 이제 그쵸. 나올 거예요 아마. 그 도지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국 감독 당국의 감독을 받는 거래소에서 6 개월 이상 거래가 선물이 됐거든요. 네. 그럴 때 그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도지도 나올 겁니다. 근데 밈코인의 대표가 도지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제 밈코인이 이렇게 음. ETF로 발행이 돼서 그러게요. 우리나라에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지금 좀 살펴보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우리는 비트코인 ETF도 없기 때문에 네. 일단 그거부터 하고 그다음에 다른 ETF에 대해서 뭔가 얘기가 나올 텐데 근데 ETF가 나온다고 해서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아까 네, 이더리움처럼. 맞아요, 맞아요. 네. 그게 어쨌든 ETF가 나오면 일단 기대감에 캐당 코인 가격은 강세를 보일 텐데 막상 ETF가 나왔을 때 돈이 안 들어가면 그것도 약간 호재로 보기는 아. 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지금 미국 사람들은 그 퇴직연금을 거기다 지금 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ETF 사 가지고 코인도 담고 이것도 담고 다 하는데 맞아요. 우리나라는 사실 그게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DC형 하시는 분들이나 뭐 ISA 중개형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나중에 ETF 만약에 뭐 되면. 비트코인 되면 이제 그걸 담을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네. IBIT 그러니까 블랙락이 내놓은 현물 ETF도 투자가 안 되잖아요. 네. 그건 그냥 정부가 막아놓은 거잖아요. 네. 그것도 안 되는데 국내 ETF. 근데 그러니까 그 흐름을 과연 막을 수는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막을 수 없겠죠. 네. 그리고 이제 사실 개인 입장에서 보자면 퇴직연금 계좌나 아니면은 그 연금 계좌 빼고는 ETF를 사는 것보다 그냥 비트코인 사시는 게 낫습니다. 아 그냥 네. 직투하시는 게 훨씬 낫다. 왜냐면 ETF는 수수료가 나가거든요. 아무리 싸게 해준다 그래도 어쨌든 0. 지금 블랙락이 0.05인가 0.0 하여간 수수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살 때 물론 거래 수수료고 네, 약간 네. 내지만 그게 훨씬 쌉니다. ETF 하기사 운용 지금 수수료보다. 세금을 안 내죠? 지금은 안 내는데 이게 네. 좀 과세 체계가 또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네. 지금 현 상황에서 보자면 개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ETF 사는 것보다 그냥 비트코인 사는 게 낫고요. 다만 이제 기관들 입장은 또 달라요. 기관은 이걸 또 회계 처리도 해야 되고 그쵸. 그리고 이걸 또 보관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신경 쓸 게 많은데 ETF를 사면 그런 부분에 신경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ETF가 나오면 이건 주로 이제 기관 수요나 아니면은 개인 입장에서는 자기 연금 투자하고 싶으면 네. 아마 ETF를 이용하는 요 수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세금 문제가 이제 관건인데 사람들은 사실 ISA나 연금 저축 계좌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실 과세 이연 때문에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ETF 나오면 그냥 주식하고 똑같이 네, 그쵸. 그냥 취급될 거고 이제 네. 코인은 어떻게 될지 잘 그러게요. 모르겠네요. 네. 코인 과세도 맞물려 가려나? 글쎄 뭐 하여튼 지금 많이 버셔야 됩니다. 지금 세금 안 낼 때 지금 많이 벌어야 된다. 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저는 혼자 막 이런저런 생각을 막 해보다가 원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한 거는 뭐 코인 하나에 1달러 이렇게 맞춰놓고 맞아요, 하는 거고 맞아요. 옛날에는 뭐 그 테라루나 사태 때 한번 막 박살이 나면서 앞으로는 담보 자산이 있는 회사만 그렇게 네네네. 가져가는 걸로 하자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뭐가 생각나냐? 옛날에 닉슨 쇼크 때 금태환 안 돼서 앞으로 못해 선언을 했었잖아요. 근데 요거는 그렇게 될 일이 없을까 앞으로? 은행의 네. 지급 준비율이 7%인가 8%인가죠. 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한 자릿수로 기억하거든요. 10%라고 그냥 치면 네. 은행이 아까 은행의 그 주요 사업 구조가 예대 마진이라고 했잖아요. 네. 예금을 100을 받으면 지금 현재 구조로서 그냥 제가 10%라고 지급 준비율이라고 하는 건 은행이 반드시 자기들이 가지고 있어야 가지고 하는.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100을 예금을 받으면 100을 다 대출하진 못하고
90을 대출할 수 있어요. 네. 그럼 은행이 갖고 있는 건 10입니다. 10을 갖고 있는데 평시에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진짜 은행으로 와 가지고 내 돈 내놔 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면 "내 돈 내놔."라고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들어요. 그래서 은행이 갖고 있는 예치한 사람의 100 명이 예치를 했는데 50 명이 와 가지고 달라고 하면 10 명치밖에 돈이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뱅크런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코인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구조적으로 맞지가 않는 게 일단 국내는 법이 없으니까 국내는 말고 미국에는 이제 지니어스 법이 네. 나왔으니까 지니어스 법에 예를 들자면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사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의 100% 다 이상의 가지고 있어야 담보금을 된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코인런이 일어날 확률보다 뱅크런이 일어날 확률이 더 크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또 한 번 약간 지니어스 법에서 이렇게 보시면 '아 진짜 대비를 많이 했구나.'라고 하는 게 그 지니어스 법안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 자산으로 인정하는 게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네. 하나가 US 커런시, 달러죠, 달러. 네. 두 번째가 그 US 커런시가 담겨 있는 요구불 예금. 그러니까 아무 데나 넣었다 뺐을 수 있는 그 예금. 이거는 그 만약에 "나 돈 줘." 하고 왔을 때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근데 그 세 번째가 바로 단기 국채거든요. 아. 미국 94 국채. 만기 93 일.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국채가 아니에요. 잔존 만기, 남아 있는 만기가 93일 이하이거나 애초에 발행 기간이 93일 이하인 단기 국채를 이제 할 수 있어요. 그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너무 의도적이네요. 근데 첫 번째 1 번, 2 번은 그냥 현금이에요. 근데 이 세 번째 단기 국채는 어쨌든 국채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때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장기 국채를 너무 많이 들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와서 돈 달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이 장기 국채를 시장에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가격이 급락해서 이제 던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의 뱅크런 사태 이제 파산 사태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로. 그래서 다 단기로 바꿔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단기 시장은 요거를 인제 소화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사실상 미국의 국채를 팔아야 하기 때문도 아닐까요? 그런 의도도 있죠. 네. 근데 미국 국채를 팔고 싶은데 거기다가 그냥 네. 국채가 아니라 단기로 잡아 딱 그 명시한 건 뭐냐면 단기 국채 시장은 요 정도 유동성은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이제 거래량이 나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단기 국채를 던졌을 때 장기 국채보다는 아무리 시장에서 던져도 이 시장 하락폭이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단기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고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또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도 창출하고 이걸 위해서 단기 국채로 담보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이제 코인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코인판에 좀 계시던 분들이나 앞으로는 좀 어떤 뉴스에 귀를 기울이거나 눈을 여겨봐야 할까요? 그 이제 개별 알트코인을 투자해서 정말 나는 템버거 야수의 심장으로 들어가는 분들은 이제 개별 알트코인 얘기가 중요하겠지만 그냥 그 메이저 코인을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선 사실 아까 말씀드린 뭐 이더리움 갑자기 똘라 DAT 한다 뭐 이런 네. 뉴스가 있지만 어쨌든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주식 투자하는 분들처럼 매크로 뉴스 봐야 됩니다. 아, 매크로 뉴스. 연준이 금리 결정 어떻게 하는지 네. 지금 관세가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지 미국 경기 침체 안 들어가고 있는지를 네. 신경 써야 되는 시장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코인이 전통 금융시장과는 동떨어진 자산이 됐다라고 하면 지금은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그 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이 코인 가격도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점점점 아마 이제 매크로 변수가 더 중요해지는 게 아마 코인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주변에 보면은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약간 전문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거의 막 차트 매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건 뭐 차트 매매와 뭐 주식도 마찬가지죠. 뭐. 네. 그래서 그분들은 딴 거 안 봐요. 그냥 차트만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얼마나 매수세가 들어오나 맞아요, 예, 맞아요. 강한가 그래서 막 선 그어가지고 막 이렇게 어. 보시면서 하루에 많이 보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사실 뭐 주식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차트 매매하시는 분들은 차트만 봅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아, 들고. 그쵸. 네. 네. 그래서 저 그것도 한번 저희가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볼까 하는데 예, 그거는 진짜 뭐 거의 기술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엄청 네. 아트인가? 아니 그게 되게 저도 네. 약간 차트를 잘 못 보는 사람이라서 네. 너무 신기한 게 이게 똑같은 차트잖아요. 사람마다 해석이 다른 거잖아요. 그쵸. 그니까. 선도 왜 저 꼭지점과 저 꼭지점이 만났지?라는 그런 의문이 자꾸 들기는 맞아요. 하는데 그래서 저는 약간 이거 뭐야 뭐 귀에 걸면 귀 걸고 약간 그런데 네, 또 뭐 그분들의 뭐가 통계가 맞아요, 있겠죠.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는데 우리 이제 고란 대표님께서는 매크로 뉴스에 좀 주목하면서 그거 차트로 매매하는 건 진짜 계속 들여다보시는 분들 아니면 저는 그쵸. 네. 아예 전업 투자자들이 맞아. 아니면 사실 좀 힘든 부분이기는 합니다. 네. 자, 오늘 기준금리 인하 이후의 코인 시장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생태계가 굴러갈지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란 대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